제사에 여행을 가. 그 자식 제정신이야. 당장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사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휴가 어렵게 잡은 거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제사 지내는 조건으로 그 많은 돈 전부 물려줬는데 그 돈 받자마자 제사에 빠져. 내 이놈을 당장.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건 나 때 끝낼 거예요.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상 차려요? 제사 준비 다 누가 하는데요?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당신은 제사 때 제 지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껏 40년을 넘게 제사만 되면 새벽에 재료 사와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면 제사는 내가 거의 다 하는 건데 이 힘든 거 며느리들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돼? 그래요, 언니. 오늘 조금 힘드셨나 보네. 제사를 지내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 제사는 지금처럼 지내요, 우리. 그러면 고모가 음식 준비랑 다 할래요? 올해는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거 어때요? 막말로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의 부모님 제사인데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에요. 그냥 재료 사서 불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난 40년 넘게 음식 준비는 저 혼자 다 했는데 참 제가 이제껏 뭔 짓을 한 건지 싶네요. 그냥 제사는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모는 혼자 살아서 제사 한 번 안 지내봤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뭐라고요? 시끄러워? 제삿날에 뭐 하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70대 한명숙 할머니. 이날은 한씨 시아버지의 제사였습니다. 한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 날짜를 깜빡하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한씨의 아들은 부랴부랴 한씨에게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씨의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안 오자 한씨에게 물었습니다. 한씨는 그런 남편의 질문에 둘러댔지만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한씨는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씨의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1년 전 한씨의 남편은 장남인 큰아들에게 자기 대신 제사를 지낸다는 약속을 받고 많은 돈을 물려줬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아들 내외가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사실 한씨는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냥 아이들 똑같이 물려줘요. 요새 애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겠어요? 우리 큰아들은 달라. 그렇게 한씨의 남편은 한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큰아들에게 죽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산을 미리 증여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을 그냥. 당신이 참아요. 올해만 깜빡한 거일 거예요. 이런 한씨의 말에도 남편이 계속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한씨는 남편과 시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 그러면 이제 더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씨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껏 남편 쪽에 제사를 지내면서 시누이들은 단 한 번도 한씨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사 음식을 차릴 때면 한씨의 언니가 집에 와서 한씨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언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모든 제사 준비는 한씨의 몫이 됐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한씨는 남편과 시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한씨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씨는 사남 이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는데 집에서 언니와 함께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랬듯 한 씨의 부모님도 아들과 딸을 차별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한 씨와 언니는 오빠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먹거나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인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씨와 언니는 주로 집안일과 밥 준비를 했고 한 씨의 어머니도 그런 딸들에게 다정하기보다는 음식을 못하면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한 씨는 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한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 씨의 언니가 20살이 넘어갈 무렵 먼저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언니와 떨어지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한 씨의 언니는 그런 한 씨에게 시집을 가게 된 주소를 쪽지에 적어 한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씨도 성인이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한 씨 집안 중매를 봐주시는 분이 한 씨의 언니가 시집을 간 그 지역 남자들과 인연이 많았는지 한 씨도 언니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시간이 되면 꼭 언니의 집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시집을 가고 집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이 당시에는 꽤 다정했지만 남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한 씨의 어머니보다 더욱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씨는 자기의 어머니에게서는 가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한 씨에게 아예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시집을 가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한 씨 시아버지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한 씨를 못 믿겠다며 음식에는 손 떼지 말고 나가서 떡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떡 사오냐고 물어봤다가는 한 소리 들을 게 뻔해서 한 씨는 겁을 먹고 어떤 떡을 사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떡집 주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주인이 워낙 바빠 보여서 어떤 떡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예전에 집에서 제를 지낼 때는 제사상에 백설기를 올렸는데 한 씨가 방문한 떡집에는 백설기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씨가 고른 떡은 제일 무난해 보이는 팥떡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팥떡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사온 팥떡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한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제사상에 팥떡을 올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조상님들 다 쫓을 일 있어? 한 씨는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사오라고 한 거예요. 제사상에 팥떡 올리는 걸로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한 씨의 남편은 한 씨가 혼날 때면 매번 이렇게 한 씨의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화를 잘 안 내는 시어머니는 화를 멈추고 다시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의기소침하면서도 매번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한 씨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밖에 나돌아다니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씨가 시집 온 이 집은 정말 제사가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음 달에 한 씨는 제사를 한 번 더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이후 남편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씨의 두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무렵 한 씨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하던 제사를 이제는 한 씨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평소에 한 씨에게 한없이 다정했지만 제사가 다가오면 예민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사만 되면 우리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좋으면서도 많이 그리워. 한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고 자기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사 때 한씨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한씨는 도저히 음식 준비를 할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남편은 자기가 음식을 못하니 한씨가 해야 한다고 아픈 한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한씨는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만족했는지 남편은 이제 한씨에게 쉬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씨는 서러웠습니다. 한씨는 이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당신 동생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당신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래. 당신은 당신 동생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제사 준비를 꼭 시켜야겠어? 사실 한씨의 시누이들은 자신들이 부모님한테서 재산을 조금 덜 받았다는 이유로 제사가 되면 코빼기도 비추지 않거나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누이들은 집안일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들이 한씨의 집에서 1년 정도 머물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씨가 청소며 빨래며 다 도맡아 했고 밥을 차리는 동안 시누이들은 누워서 TV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항상 자기 오빠와 다툴 때면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을 한씨의 남편이 조금 더 가져간 게 그렇게 분했는지 시누이들은 자기 오빠와 싸울 때마다 재산 더 받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한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자기의 언니가 이 근처에 산다며 꼭 찾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씨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여기에도 적어놓고 저기에도 적어놨습니다. 매일 그 주소를 보다 보니 이미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한씨는 택시를 타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 먼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택시는 한참을 뺑뺑 돌고 나서야 그 주소 앞에 세워졌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나왔지만 당장 언니를 찾는 것이 중요했던 한씨는 택시에서 내려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한명희 씨 댁 맞나요? 전데요. 언니? 나야 명숙이. 한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을 넘어 조용히 언니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둘은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다행히 한씨의 언니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씨의 언니는 결혼한 후 2딸을 낳았고 남편은 일찍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그날 많은 회포를 풀었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 주소도 적어주며 자주 왕래하자고 했습니다. 한씨는 언니를 찾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씨의 언니는 그날 이후 자주 한씨의 집에 찾아왔고 시누이들 대신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씨의 두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맘쯤 한씨의 남편은 벌써부터 자식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기리는 날이니 절대로 끊겨서는 안 돼. 너희 중 한 명이 꼭 제사를 이어서 지내기를 바란다. 아빠는 카스테라를 좋아하니 나중에 아빠 죽으면 카스테라는 제사상에 꼭 올려주고. 한씨의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죠. 제삿날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고, 나중에 결혼하면 제사는 제가 지낼게요, 아버지. 한씨는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아들 모두 취직을 하고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낯을 많이 가리는지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후 한씨의 시어머니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씨는 이날도 새벽부터 장을 봐와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할 준비를 마치자 때마침 한씨의 언니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씨의 언니는 물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안 오는 거야? 직장 다니니까 음식 준비는 못할 것 같고, 이따 저녁에 올 거야. 그렇게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큰며느리의 표정은 좋지 못해 보였습니다. 한씨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다가가 며느리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실은 큰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네 집은 진작에 제사를 없앴고 명절에만 간소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중이 돼서야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장남인 자기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더니 며느리가 노발대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그런 며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봤으니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사실 제사를 자기까지만 하고 절대로 자식 며느리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만 제사를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말을 들은 한씨는 더더욱 며느리에게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 들은 말을 당연히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제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날 한씨의 남편은 한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쉬는 날일 텐데 연락해보지 그래? 당신이랑 언니만 하는 것보다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잖아. 한씨는 난감했습니다. 주말엔 걔네들도 쉬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출근하는 날 아니면 와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아들 녀석은 그렇게 제사 신경 써서 할 것처럼 하더니만 순말 뿐이네. 그렇게 한씨가 음식할 준비를 해가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는 언니겠거니에서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눈에 보인 것은 큰아들과 큰며느리였습니다. 너 이따 저녁에 오는 거 아니었어? 오늘 주말이잖아요. 엄마 도와야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한씨의 언니보다도 일찍 한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있고 한씨의 언니는 한씨에게 오늘은 몸이 안 좋아 못 가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못 온다니 며느리라도 있어서 한씨는 든든했지만 내심 며느리에게 이런 걸 시켜도 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걱정과는 달리 며느리는 웃으면서 한씨를 도왔습니다. 한씨는 어려운 걸 시키지 않고 전 뒤집는 일 정도만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준비할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만 무사히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씨의 남편은 잠깐 친구를 보고 오겠다며 외출을 했고, 한씨는 눈을 잠깐 붙이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씨는 눕기 전에 음식 하나 만드는 것을 깜빡해서 얼른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이모도 와서 도와줄 거라 내가 할 일 별로 없을 거라면서?
제사 때 항상 이모가 와서 도와줬는데 오늘은 몸이 안 좋으셨나 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제사를 왜 내가 지내야 돼? 그리고 요새 누가 음식을 직접 한다고 그래. 다 사서 하지. 당신 부모님들은 다 왜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을 가졌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 제사 없앤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자.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조금만 참재? 그러다 장수하시면 내가 이 짓을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당신 결혼 전에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며?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그때 제사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많이 도와줬고 당신 최대한 안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 뒤집는 것만 하는데도 힘들었어.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랑 우리 엄마가 다 했잖아.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석하면 아버지 재산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계속 제사 우리가 지낼 것처럼 행동해야 돼. 재산만 받으면 그때부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조금만 참자. 지금 내 옷 안 보여? 기름 다 튀고 불 앞에 오래 있다 보니 피부도 뒤집어졌잖아. 주말에 이게 뭐야? 어머니가 확실히 수고비 준다고 하신 거 맞아? 수고비. 맞지. 끝날 때 아마 몰래 주실 거야. 최소 30만 원은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한 씨는 그 대화를 통해 며느리는 제사를 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과 아들은 재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한 씨도 이렇게 도와준 며느리를 위해 수고비로 20만 원 정도를 주려고 원래 생각했습니다. 한 씨가 생각하기에 2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겠구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부랴부랴 봉투에 10만 원을 더 챙겨 넣었습니다. 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 씨는 아까 못했던 음식을 마저 준비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사는 무사히 마치고 며느리가 갈 때 한 씨는 남편 몰래 수고비가 담긴 봉투까지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건네자 사양하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어찌나 싹싹하던지 항상 한 씨가 일어나려고 할 때면 손으로 못 일어나게 막고 자기가 대신 일어나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둘째 며느리에게 참으로 고마웠지만 큰 며느리처럼 속내를 알 수 없어 좀 더 지켜봤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꼬박 명절과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요리나 집안일을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한 씨의 눈에는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루는 한 씨가 제사에 올릴 떡 하나를 깜빡하고 못 사서 둘째 아들에게 떡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몸이 좀 안 좋으니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갔다 오겠다며 돈을 받고 떡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당당하게 팥시루떡과 카스테라를 사왔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보기 전에 얼른 팥시루떡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제사에는 팥을 원래 올리지 않는다고 웃으면서 얘기해줬습니다. 한 씨는 둘째 며느리를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한 씨는 둘째 며느리에게 더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그런 둘째 며느리를 보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출근하는 날이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 때 한 씨가 음식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몇 년간 두 며느리와 언니의 도움으로 제사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그래도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큰아들도 항상 그런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큰아들에게 많은 돈을 증여해줬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속내를 아는 한 씨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일을 잘 도와줬기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제사를 잘 도와줄 것이라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진 것은 한 씨의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한 날이 많아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씨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이날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술 잘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바로 언니가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한 씨의 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 걱정할까봐 조용히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씨에게 절대 당분간 무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얼마 안 가 제사가 닥쳤습니다. 한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도저히 물건을 들고 오기가 힘들어 이날은 음식 재료들을 전부 택배로 붙였습니다. 택배로 배달시키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인지 이제야 안 것을 한 씨는 후회했습니다. 큰아들은 돈을 증여받자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음식 준비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둘째 내외도 직장에 나가는 평일이었기에 한 씨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껏 언니나 며느리들이 도와줘서 좀 편했는데 이날 다시 혼자서만 준비하려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제사에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만 오고 큰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사인데 안 오니? 아, 오늘이 제사였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 제가 깜빡했네요. 어쩌죠? 저희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데. 네 아버지 알면 난리 날 텐데. 엄마가 잘 말해주세요. 저희 지금 해외라 통화요금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 밥 먹고 있어서 일단 끊을게요. 한 씨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큰아들은 왜 안 오냐고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 씨는 일단 둘러댔지만 증여를 한 바로 다음 제사라 한 씨의 남편은 한 씨가 둘러대는 말에도 큰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그런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사에 여행을 가. 그 자식 제정신이야. 당장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사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휴가 어렵게 잡은 거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사 지내는 조건으로 그 많은 돈 전부 물려줬는데 그 돈 받자마자 제사에 빠져. 내 이놈을 당장. 한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는 건 아니었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아 홧김에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 나 때 끝낼 거예요.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상 차려요? 제사 준비 다 누가 하는데요?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당신은 제사 때 제 지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껏 40년을 넘게 제사만 되면 새벽에 재료 사와서 음식 준비하고 밤늦게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면 제사는 내가 거의 다 하는 건데 이 힘든 거 며느리들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들도 자기 오빠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언니. 오늘 조금 힘드셨나 보네. 제사를 지내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
제사는 지금처럼 지내요, 우리. 그러면 고모가 음식 준비랑 다 할래요? 올해는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제 지내는 거 어때요? 막말로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의 부모님 제사인데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에요. 그냥 재료 사서 불판에 굽기만 하면 되는걸. 그렇게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난 40년을 넘게 음식 준비는 저 혼자 다 했는데 참 제가 이제껏 뭔 짓을 한 건지 싶네요. 그냥 제사는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고모는 혼자 살아서 제사 한 번 안 지내봤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뭐라고요? 시끄러워. 제삿날에 뭐 하는 거야? 한 씨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한 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씨의 눈물에 닫을 말이 없었고 이날 제사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은 한 씨도 홧김에 한 말이라 그래도 그해 제사는 한 씨가 다 챙겼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다음 제사에 한 씨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후 제사에 얼굴만 비추고 절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이제 화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한 씨의 남편은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안가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제사 때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럴 수 있어요? 제사 챙기는 조건으로 재산도 많이 받아간 거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형의 뒤바뀐 행동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둘째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한 씨의 남편이 제사는 첫째 내외가 지낼 거니 첫째 내외에게 많은 재산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둘째 며느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둘째 며느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한 씨를 도와줬습니다. 한 씨는 어차피 제사를 없앨 생각이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같이 지내고 앞으로는 명절만 지내자고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앞으로 엄마 살아계실 때까지 자기들이 제사를 맡아 지내겠다고 했지만 한 씨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나 혼자 그리고 네 아버지 제사만 지낼 거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몇 년만 더 지내고 더는 안 지낼 거야. 하지만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아버지 제사가 되면 한 씨의 집에 찾아와 음식하는 것을 돕고 제 지내는 것을 다 마치면 설거지까지 돕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반의 첫째는 제사 때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심지어 1년에 한 번 설날에 오던 것도 더 이상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자신의 생일에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오고 첫째는 이날도 안 오려던 것을 한 씨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첫째를 겨우 불렀습니다. 첫째는 엄마의 안부보다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으세요? 아들은 웃으며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이런 재미없는 농담에 웃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예전에 수술을 받았어. 네? 어떤 수술이요? 둘째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유방암 3기 수술. 한 씨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몸 관리 신경 써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그런 한 씨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수술도 혼자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수술도 다행히 잘 끝났고.
큰아들은 조금 놀라긴 한 눈치였지만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그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너한테는 이 말이 참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가 보구나. 한씨는 차갑게 아들에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니네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있다.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같이 있는 재산 너네한테 미리 증여해줬을 것 같아? 니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없어도 너네들이 제사 잘 지내는지 엄마한테 잘하는지 잘 감시하다가 더 잘하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했다. 내가 받은 돈이 너네한테 증여한 돈보다 5배는 많은 금액이야. 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덤덤한데 큰아들 혼자 놀라 되물었습니다. 큰아들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가 제사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이 애미한테 신경을 써줬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 둘째 너네한테 남은 재산 90% 줄 거고 첫째 너한테는 10%도 물려주지 않으려다가 그동안 나랑 네 아버지 앞에서 연기한 게 가상해서라도 10%는 물려주마. 그리고 참고로 내가 죽을 때까지 쓰다 남은 돈을 9대1로 상속받으면 된다. 이미 유서도 써놨고 네 아버지도 나 죽기 전까지 이 돈 꼭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제사 지내게 하면서 너네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 이제 제사에는 너네가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너네 아빠, 나중에 죽으면 이 엄마까지 그냥 그날 하루 기억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한씨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90%의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줄 거라는 말에만 꽂혀 있었던 큰아들은 한씨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제사를 많이 못 가긴 했지만 저랑 제 와이프, 그래도 아빠 건강하실 적에는 열심히 제사 챙겼어요. 너 그거 아빠 재산 때문에 열심히 한 척한 거 아니었니? 저 절대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내가 녹음한 거 있는데 그거 들려줄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니 재산 물려받을 때까지만 연기하면 된다고 네 마누라한테 신신당부했잖아. 당연히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형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둘째는 운동도 하고 큰아들보다도 체격이 훨씬 커 첫째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씨는 큰아들에게 쌓였던 말들을 더 하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한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대신 시원하게 혼내줬습니다. 물론 형제의 싸움을 보고 있는 한씨의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통쾌하긴 했습니다. 이후 둘째와 며느리는 그냥 안 물려줘도 되니까 엄마 남은 인생 실컷 돈 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한씨는 돈을 막 쓰지는 않았고 적당히 자신의 삶을 즐기며 남은 노후를 즐겼습니다. 이후 한씨도 몸이 안 좋아져 그해 마지막으로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첫째와 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고 둘째와 며느리는 간단히 제를 지내고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니네 아빠 제사 지내는 거 마지막이라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자리를 좀 비켜줄 수 있겠니? 그런 한씨의 말에 둘째도 더는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제사예요.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이런 나를 그래도 이해해 줄 거죠? 한씨는 그렇게 마지막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제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한씨는 뭔가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제사를 지내온 자신이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사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 보는 것부터 해서 그 많은 재료들을 손질해야 하고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불 앞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제사를 계속 지내기를 바라시나요? 제사에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